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23일 수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6%, 코스닥 0.32% 상승해서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매수를 해줬고, 특히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니케이와 상해 종합도 모두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연말 배당 시즌으로 인해서 좀 종목들이 산타랠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금씩 다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연말에 또 오미크론 소식과 그 다음에 뭔가 그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조금은 우리 이 전체적인 시장을 좀 경직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이자에서 또 이제 먹는 치료제죠. 네, 그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족용 알약인가요? 네, 그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오미크론도 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감에 따른 또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시장이 다 같이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다시금 뜨겁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요.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기존의 그 메모리 관련 쪽도 지금 메타버스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서버 수요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디램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까지 모두 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경기가 좀 더 이제 힘이 들어간다면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 쪽이라든지 그쪽 인프라 쪽도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런 유동성 자금이 빠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으로 원래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이 이 정도 속도로 빠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이제 빠졌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 정도 원래 보통 지수가 요 정도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이제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요.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수세가 또 들어오게 된다면 또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장이 내년에는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 계속 애매한 위치, 중턱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3,000포인트 크게 넘지 못한 채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내년 초쯤에는 좀 자리를 한번 만들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반등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꾸준히 이제 횡보를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코로나 변이가 나오든지 또 그런 금리 인상이 좀 파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은 좀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량주 종목 위주로 지금은 투자를 좀 하면서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루하루 되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면 정말 최고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잘못 들어가기, 박자를 뭐 반박자 늦게 들어가고 반박자 빨리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틀어지기 시작한다면 아주 최악의 나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훈련된 분들만 진행을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런 이제 가치주, 우량주 종목 위주로 지금은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할 때는 또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또 여러 종목을 투자를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때가 아니고 이제는 조금은 하락 추세에 있던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면서 가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기관 일단은 다시 한번 매수를 3일 연속 진행했고요. 기관 투자자 1조 이상 또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또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시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봐야죠. 코스닥 0.3%,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봉 뭐 계속 세기형 수렴 패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마찬가지로 3일 연속 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2021년은 사실은 생각보다 주식시장이 좋지는 않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제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세기형으로 좀 횡보를 좀 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1200원 선을 바로 이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때처럼 뭐 한번 턱을 만들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 플러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채권 수익률도 다시 회복세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다시 한번 극복이 되는 그런 알약이 나오면서 또 극복이 되다 보니까 이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확실히 좀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경기 이 회복 기대감으로 물가가 또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원 하락해서 1.2% 하락했고요. 24,4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외 가격은 100원 정도 상승했고요. 하지만 거래량 자체는 계속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이 조금 반등했지만 두산중공업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3일 연속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락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명분이 있다. 왜냐하면 12월 29일 그죠. 다음 주가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되고요. 그 전까지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으실 분들은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가는 투자자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은 거래량이 죽은 채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간다라는 것 자체는 아래에서 매수를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으로. 그래서 뭐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는 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렇게 아래에 던지는 그런 물량들을 받치면서 받아먹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힘없이 주가는 내려가지만 오히려 투자자 지분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매수를 하는 그런 방향이 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두산중공업이 뭐 좋지 않아서 주가가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배정 기준일 때문에 그런 물량이 출회를 하면서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매수 세력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매물을 지금 받아 먹으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연말 시즌에 이제 공매도 상환을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상환을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높이 상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낮은 가격을 바치면서 좀 진행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410만 주 오늘 거래가 되면서 어제보다도 조금 더 거래량이 늘었지만 하지만 크게 보았을 때는 거래량 전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도 선까지 또 떨어졌고요. 2550원 정도를 이제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또 형성을 했었던 그런 자리이긴 했는데요.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선은 지금은 19,4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권리락 전입니다. 그래서 권리락 이후에는 이 이제 밴드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241선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9일까지, 내일 24일이죠. 24일이고, 25, 26 주말이고, 27, 28일까지가 이제, 이렇게, 3일 정도가 유상증자 가격에 결정되는 그런 기간이고, 29일까지가 이제 마지막,
신주 배정 기준일이죠. 네, 그래서 30일에 권리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락 전에 4일 정도가 이제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바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30일에 이제 권리락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뭐 꼭 요 패턴대로 똑같이 따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매물들이 좀 쏟아지고 나서 이제 반발 매수도 들어올 때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권리락 주가가 또 낮아지면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쯤 되었을 때는 원전에 대한 소식도 어느 정도 들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래량 요 정도로 진행되었고, 차트는 뭐 크게 변화 없이 조금 하락했지만, 별로 큰 영향은 없다. 주봉, 월봉은 뭐 더 볼 건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바로 보면, 기관 투자자 5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48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개인만 1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진짜 개인 뭐 수급인지 아니면 뭐 이게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큰 트렌드는 외국인은 최근에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투신, 보험, 연기금은 오늘 좀 팔았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기관에서 뭐, 금융투자가 좀 매수를 해주면서, 플러스가 되었지만 사실 금융투자 매수 물량은 저는 뭐,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금 투자자는 조금 팔았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매도했던 거 거의 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기에는 유상증자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 참여를 고려를 했을 때 그런 신주 배정 기준일 다음에 또 유상증자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비중을 또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 같은 이런 큰 투자자들은 분명히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에 대한 비중을 두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피를 24조 매도하는 동안 연기금이 몇 안 되는 종목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신 보험도 조금 팔았지만 뭐 이때까지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이 없고요. 자, 이대로 그냥 12월 말은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12월 30일에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는지 뭐 움직이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트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을 이제 이번 주에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락에 대해서도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차 발행가액 계산을 하기 전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 정보부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주의 종류와 수는 8,287만 2,900주고요. 네, 지금은 5억 2천만 62만 주라고 이때 공시 당시에는 그랬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장이 되어서 90몇만 주입니다. 그래서 5억 2천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6억 200만 주 정도, 6억 3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1WR 상장 주식까지 이제 4월 4일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한 6,200만 주, 6억 2천만 주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네요. 사실 주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감자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감자라는 것이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 무상 감자, 유상 감자가 있긴 한데요. 사실은 감자를 진행하는 것은 이 주식수를 줄이기 단순히 주식수를 줄이기 위해서 감자를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자를 실행할 때는 부채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액면가액 감자 그런 식으로 이제 무상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부채 비율을 개선하면서 바로 이제 플러스로 유상증자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콤보죠. 콤보. 그래서 무상 감자 진행하고 유상증자까지 진행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 자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감자 진행 후에 유상증자로 이제 자금을 확보해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기업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감자를 실행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은 이번에 유상증자 가격이 채무상환금이 7천억, 그 다음에 기타 자금이 8천억 정도인데요. 이렇게 잡혔습니다. 1조 5천억을 시행한다고요. 그래서 채무상환금 상환 자금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자금으로 이제 돌릴 만한 그런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뭔가 감자를 당장 실행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사실 감자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가지 뭐 생각을 해본다면 뭐 액면 분할 반대인 액면 병합 같은 게 있죠. 네, 그래서 주식 수를 좀 뭐 합쳐가지고 몇 대 몇으로 이제 병합을 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혹은 뭐 자사주 자체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소각을 진행하는 방법도 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단순히 늘어났다고 해서 감자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채무상환금 진행하고 기타 자금으로 이제 뭐 SMR 혹은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수소 가스터빈과 같은 그런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조 5천억을 네, 주식수로 나눈 가격이 18,100원이고요. 예정 발행가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 예정일은 2월 7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12월 28일까지가 이제 1차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확정 예정일은 2월 7일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1차 발행가액은 12월 28일이고요. 2차 발행가액이 이제 그 권리락 이후에 또 이제 한 달 동안 평균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인가요? 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공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2차 발행가액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발행가액은 이제 2월 달에 결정이 되고 아마 마지막 날, 네. 그 기산일인가요? 그때 이제 기준 주가를 또 이제 요건 이제 3차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준주 하루 정도를 구해놓고 거기에 이제 0.6이었나요? 네, 6을 곱했을 때 가격과 그 다음에 2차 이 발행가액과 1차 발행가액 3개를 비교를 했을 때 먼저 이거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낮은 가격을 선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1차 발행가액이 더 낮았다라고 하면 1차 발행가액이 이제 되고 1차에서 3차 이거 0.6을 곱한 가격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맥스 네, 높은 가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네,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산중공업 유상증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8,100원이 예정가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모집가액을 먼저 정해놓고 주식수를 나누기 해서 그냥 이렇게 예정 발행가액이 나온 것이고요. 확정 예정일은 2월 7일이다. 그리고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은 공시상으로는 1월 3일이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거래일 전으로 이거래일 전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 계산한 결과 12월 29일이 된다. 휴일이랑 주말 다 제외하고 단순히 거래일만 이틀 전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조합원 우선 배정 비율은 20%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증자 비율을 보았을 때 8,200만 주에서 5억 2천만 주에서 8,200만 주가 늘어나면 15.9% 정도가 됩니다. 증자 비율이. 근데 여기 보시면 1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0.127이죠. 12.73%죠. 네. 그래서 좀 떨어진 이유가 우선적으로 네, 우리 사주 조합원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그 사원들에게 먼저 배정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주주분들은 그냥 네, 이렇게 이 비율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주를 가지고 계시면은 127주와 플러스 그 금액에 대한 0.00036777 뭐 소수점이 있습니다. 이 소수점을 이제 주가로 곱했을 때 그 나온 가격을 현금으로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현금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만주를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이제 네 자리에서 끊고 1273주를 받고 나머지 소수점에 대해서 금액으로 받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약일은 구주주 같은 경우는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월 1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 그 전에 뭐 한 이틀인가 3일 전에 네, 그 증권사에서 돈을 언제까지 넣으라고 이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제 계좌에 그 돈을 넣어 두시면은 네, 이제 주식이 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네, 자동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제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어서 그 127주에 대해서 신주 그 권리가 생겨서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잔고에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답은 맞습니다. 네, 1127조가 잔고에 찍히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단가도 좀 헷갈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25,500원에 마무리를 했다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했을 때 한 700원, 700원 정도 내린다고 했을 때 700원이 떨어졌을 때가 이제 19,8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것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0주를 가지고 계셨다면 요 1000주가 되어서 사실은 이 잔고 마이너스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 잔고가 왜 갑자기 더 마이너스가 늘어났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 127주에 대해서 1월 달에 또 신주 상장이 되죠. 그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떨어진 가격만큼 그 두산중공업 뭐 7R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상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27주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 차익만큼 뭐 팔아버리면 그냥 현금으로 이 차이를 그냥 메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요거를 그대로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유상증자 가격에 대해서 싸게 127주를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단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상증자라든지 뭐 무상증자라든지 이렇게 한번 참여를 해버리고 나면 본인의 이제 계좌 단가가 굉장히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액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가 좀 더 늘어나고 뭐 이래도 사실 크게 손해 본 것이 아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메워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네, 강조를 드립니다. 자, 대표 주관사는 뭐 이렇게 6가지 정도 KB증권이 아주 괜찮은 데가 투자하는데요. 이렇게 KB증권도 들어오고 나머지 6개도 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요거는 뭐 이거래일 전이 아니고 22년 3월 4일에 꼭 합니다. 네, 그래서 요때 전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차 발행가액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발행가액의 산출 근거를 한번 보게 되면 1차 발행가액은 신주 배정 기준일 1월 3일 전 3거래일 2021년 12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서 기산일이라는 것은 첫날로 잡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와 그 다음에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와 그 다음에 기산일 종가 그러니까 12월 28일의 종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A, B, C를 비교를 했을 때 네, 산술 평균 하여서 그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한다. 그래서 A, B, C 중에 제일 낮은 거, 네, 민이죠. 민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인율 20%를 적용해서 아래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주가는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다 채워지지 않았죠. 12월 28일까지 주가가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네이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 전 12월 29일부터 해가지고 11월 29일부터 해가지고 12월 23일까지 쫙 뽑아왔고요. 종가,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 대금은 그냥 종가 곱하기 거래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12월 24일 내일, 그 다음에 27일, 28일 사실 전 이 3일 동안 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 이 거래량의 패턴대로 갔을 때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래량도 뭐 요 정도 3일 정도를 그냥 바로 복사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큰 변화 없을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일단 12월 28일에 종가가 C였죠. 네, 12월 28일에 종가는 25,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C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B랑 이제 A를 구해야 되는데 A는 이제 이 전체를 거래 대금 다 더해가지고 여기 합계를 구해서 그다음에 거래량을 다 더해서 합계를 더한 다음에 이제 나누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제 2437원이 됩니다. A가. 네. 그래서 2400원 정도가 되겠죠. 2450원 정도. 네. 그다음에는 일주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일이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7일을 계산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2772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2만 75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A, B, C 중에 아까 낮은 거라고 했죠. 낮은 금액, 제일 낮은 금액이 평균 주가가 이제 한 달, 평균한 거죠. 네, 그래서 2만 4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 기준가액을 제가 2만 450원 정도로 잡았고요. 여기다가 2450원을 넣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할인율 20% 적용해서 0.8을 곱하고요. 이거는 0.1592 곱하기 0.2가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0.1592 플러스 곱하기 0.2 이걸 뭐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산했을 때는 네, 15,850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숫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딱 떨어지게 해서 그냥 15,850원으로 1차 발행가액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은 15,8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단 이제 12월 24일, 12월 27일, 12월 28일 주가가 큰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다음 주에 미친 척하고 갑자기 뭐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막 올라가고 이러면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때 또 다르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도 추세로 간다면 15,850원이 된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에서 아까 8,200 몇 주였죠? 8,287만 2,900주를 이제 이 1차 발행가액에 곱했을 경우에는 모집 금액은 1조 3,135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밴드 내죠. 1조 3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도 유상증자 가격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크게 부담되지 않고 뭐 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성공적으로 이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7천억이 여기서 부채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6,300 그죠? 13억 원인가요? 네. 계산이 안 되네요. 6,135억이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풍력과 수소 터빈 뭐 이렇게 쓰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력이 수소 터빈이 3천억에 풍력이 2천억이었나요? 그래서 5천억 쓰고 1,135억이 남는데 뭐 나머지 뭐 SMR 투자, 뭐 3D 프린팅 투자 뭐 이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 성공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권리락 가격을 구해봐야죠. 자, 이제 이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권리락 금액을 구하게 되는데요. 1차 발행가액이 이제 15,850원으로 픽스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12월 28일이죠. 그래서 상장 주식 수가 이제 8,287만 네, 2,900주입니다. 그래서 총 가치는 이제 이렇게 두 개 곱하면은 아까 뭐 유상증자 가액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권리락이 이제 12월 29일 다음 12월 30일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 12월 28일 종가를 가져왔지만 사실은 12월 29일 종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9일 종가도 만약에 25,500원이라고 쳤을 때 네, 그때 현재 상장된 주식 수가 5억 2,092만 876주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총액을 이제 더하게 되면 네, 이렇게 큰 총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수도 합했을 때 6억 379만 79만 3,776주입니다. 그래서 총 가치에서 총 상장 주식수를 나누게 되었을 때는 권리락 주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이제 정리를 좀 하면 19,85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권리락 후에는 주가가 19,850원 정도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주가에서 큰 변화가 없을 때요. 그래서 권리락에서 이제 이 발생된 차액은 650원이 됩니다. 네, 650원이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크게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이날에 이제 한 뭐 많이 오르면 한 6%, 7%, 그 이상 뭐 10%까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은 네, 2만 원 이상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서 주가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신주인수권 가격이 제가 650원으로 써놨는데 똑같죠? 원래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권리락으로 발생한 이 차액만큼 신주인수권이 상장되게 되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뭐 7R 뭐 이런 식으로 상장이 될 겁니다. 뭐 65R 뭐 이런 식으로 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아마 가격을 뜻할 텐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뭐 6R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신주인수권이 이제 1월 달에 한 둘째 주인가요? 셋째 주였나요? 그 5일 동안, 5거래일 동안 상장이 되고 그 거래일 동안 유상증자를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놔두시고 상장 폐지될 때까지 놔뒀다가 2월 달에 납입을 하면 되고 만약에 나는 하지 않겠다,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650원에 상장되었을 때 바로 파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권리락 신주인수권이 상장되었을 때는 보통은 끝까지 이제 팔아버리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내려갈 겁니다. 5거래일 동안. 그래서 첫날에 사실은 파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빨리 파는 게 좋다. 유상증자 참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유상증자 발행가액 예상액과 그다음에 권리락 후 주가를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금액까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차 발행가고요. 사실은 이제 2차 발행가액과 비교를 했을 때 낮은 가격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거기서 60%를 곱했을 때 여기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맥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작년 유상증자 때는 1차 발행가액보다 이 마지막에 맥스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이때가 9,980원이었나 그랬고 이때가 9,620원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1차 발행가액과 뭐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상증자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좀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 모집 금액이 잡히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네, 기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기다린 만큼 네, 빨리 이제 그거 다 소화하고 네, 자리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소식 뭐 사실 별거 없었는데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두산그룹에 대한 CES 2022 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전 뭐 기업들이라든지 뭐 그렇게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는데요. 두산에서도 이제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주로 가져갔고요. 자동화, 무인화, 첨단 미래 기술도 공개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두산이 확실히 이제 기업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로고 자체가 그 식상한 뭐 로고에서 좀 많이 바뀌었죠, 느낌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참여 기업이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밥켓, 두산퓨얼셀, 두산산업차량, 두산로보틱스,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등이 참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보틱스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아실 거고요.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수소 드론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수소 연료전지 생산, 그 다음에 소형 굴착기, 컴팩트 트랙터 이런 거 생산한 기업. 두산중공업 다 아실 거고요. 두산도 지주사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두산 산업 차량은 지금 이제 두산 바켓 쪽으로 넘어가고 네, 아래에 붙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수소를 활용해서 미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뭐 보스를 만들었는데 트라이젠이라고 해서 두산 퓨얼셀이 개발 중인 뭐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수소와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트라이젠을 통해서 생산된 수소가 이제 DMI에 대한 수소 드론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전기는 두산 바켓 T7X를 급속 충전시키고요. 열은 이제 스마트팜으로 전달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든 이 산업들이 좀 동기화가 된 느낌이죠. 두산 그룹 전체의 그 기술들이 역시 수소를 통해서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동기화가 되고 있다.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방향 자체가 괜찮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두산 산업 차량은 무인지게차, 근데 두산 바켓은 완전 전동식 뭐 컴팩터 트랙터 로더. 이 컴팩터 트랙터가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프라법 법안이 통과되어서 아무래도 실적이 계속 내년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두산 중공업 아래이기 때문에 아주 듬직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도 수소 비즈니스 해상 풍력 터빈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 그 다음에 패전 에너지와 플랜트 있죠. 수소화하는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네. 두산 그룹 전체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이 에너지 시대를 맞아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존의 건설 사업, 그 다음에 그 로봇 사업까지도 뛰어들고, 그 다음에 드론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주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의약품까지, 바이오까지도 살짝 이제 손을 대는 그런 느낌 아주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요 소식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외면하다 잃어버린 10년, 네, 미국 부랴부랴 신기술 개발. 미국도 사실은, 네, 최근까지는, 이제 막 엄청나게 SMR 투자하고 대형 원전 투자하고 막 그렇게 원전에 대해서 아주 원전 쪽으로 이제 바뀌었긴 했지만,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운영비 문제로 원전 투자를 이제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투진이 그만큼 부진이 되었었고요. 시장 자체가 좀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가 터지고 나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원전 시장이 굉장히 이제 침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부진한 투자로 인해서 네, 좀 시장 자체가 많이 굳었던 그런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섣부른 탈원전으로 잃어버린 10년 차세대 원전 개발 착수라고 하고요. 보시면은 문제는 이제 산업 투자가 부진하니 전문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노하우도 전수되지 않으면서 미국은 대형 원전 건설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원전 사업도 결국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면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원전 건설에 들어가는 그런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몇 개가 없는 듯합니다. 미국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국과 협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원전 내부에 들어가는 주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제어 기술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전보다는 좀 전문 인력이 좀 빠져나가고 이 규모 자체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원전에 대해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미국 시장을 치고 들어가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대외적인 상황과 세계적으로 원전이 늘어나는 상황과 미국의 그 원전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그런 자리가 났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R&D를 진행해서 그 자리를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MR 시장은 이미 두산중공업이 3조가량 시장을 확보를 해둔 상태고 그 3조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SMR에 대한 기술도 개발을 좀 진행을 해서 네, 추가적인 수주가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과 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그 원전에 대한 수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원전 시장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핵
핵과학 기술 교수는 비용 절감 없이는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 절감에 큰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가와트 수준의 대형 원전 건설을 노하우를 잃었는데 지난 10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변화가 일어났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을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원전 개발 없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는 이제 우려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원전으로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현재 원자력 에너지는 미국의 전체 전력 생산의 2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들고 왔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면 이제 올해도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한 주, 1년 정리를 좀 하면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리뷰를 마칠까 하고요. 또 새해가 밝았을 때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